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부정맥의 정의, 그리고 부정맥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그리고 부정맥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약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부정맥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들을 그 약물의 그 개별적인 기능들과 그리고 약물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맥은 일단 가장 첫 번째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심장에서 그 심장 박동하기 위한 전도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거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반결절에서 시작해서 방실결절, 히스색, 좌분지다발, 우분지다발로 나눠져서 프루킨의 섬유 해가지고 이렇게 쫙쫙 짜주는 과정에 들어가는데, 그렇게만 설명을 드렸던 반면 이제 오늘은 심장의 정확한 그 각 세포에서 어떤 전기적 시그널을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동반결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가만히 놔둬도 60에서 100 bpm의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60에서 100 bpm의 신호를 만들어내서 방실결절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동반결절을 뭐라고 하죠? 자동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동성은 다른 어떤 요인이 없이 본인 스스로 만들어낸다, 신호를. 그걸 이제 자동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자동성을 가진 세포들을 떼어내서 봤더니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세포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세포 하나를 봤더니 일단 IF 채널, 퍼니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 퍼니 채널을 통해서 신호가 그냥 자동으로 계속 신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호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마이너스 70mV에서 조금 나트륨 채널로 인해서 조금씩 흘러 들어오니까 살짝 높아집니다. 마이너스 70V에서 살짝 높아지고, 살짝 높아져서 어떤 지점까지 도달하면 이제 T타입 칼슘 채널이 열리게 돼요. 그럼 T타입 칼슘 채널이 열리게 돼서 마이너스 40까지 올라가게 되면 비로소 L타입 칼슘 채널이 열리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40에서 쭉 전이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전이가 올라가면 이제 다시 활동 전이가 이제 생기고, 여기서 칼륨 채널이 열려서 다시 재분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시그널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성을 가진 세포에서 어떤 채널이 열리고 닫히면서 전이가 생성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왜 이걸 자동성을 가진 세포라고 하냐면, 아까처럼 내가 어떤 자극이 없었는데도 이미 IF 채널, 퍼니 채널을 통해서 나트륨이 조금씩 열려 있으면서 신호가 만들어지니까 이거는 자동성이 있는 세포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세포들, 심장에서 심방에 있는 어떤 세포나 심실에 있는 어떤 세포를, 심근 세포를 떼어내서 또 세포를 봤더니 여기 있는 세포는 자동성이 없는 세포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자극이 있어야지 전이가 시작되는 세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동성을 가진 세포에서 이미 이러한 전이가 생성돼서 만들어진 양전이가 옆으로 간극 연접을 통해서 자동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세포에게 자극을 줘요. 시작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작 시그널을 받으면 나트륨 채널이 열리면서 이것도 또다시 전이가 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양전화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양전화가 들어와서 이제 칼륨 채널이 열리게 돼요. 그럼 다시 전이가 낮아지죠. 칼륨이 밖으로 나가니까. 나가려고 하는데 또 이 시점에서 L타입 칼슘 채널이 열리게 됩니다. 이게 또 들어오게 되죠. 그럼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게 쌤쌤이 돼서 어느 정도 일정한 전이가 유지됩니다. 그러다가 L타입 칼슘 채널이 닫히면서 남아있는, 열려있는 칼륨 채널을 통해서 칼륨이 계속 나가니까 전이가 다시 낮아지면서 재분국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이걸 완전히 정확하게 달달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자동성이 있는 세포와 그렇지 못한 세포가 심근세포의 두 종류가 있는데,
이제 자동성이 있는 세포는 자기가 알아서 신호를 만들어내고, 그렇지 못한 세포는 자동성이 있는 세포를 통해서 수축이 만들어진다 까지만 이해하면 되겠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 부정맥에 쓰이는 약물들이 이러한 신호 전달하는 이 메커니즘을 건들면서 이제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 부정맥 강의에서 부정맥이 뭐라고 했죠? 부정맥이 첫 번째로는 부정맥을 유발하는 원인, 첫 번째, 자동성 세포가 자기가 알아서 뛰긴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시작 시그널이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동방결절에서 처음에 자동성 세포로 시작돼야 되는 신호가 아니라 이쪽에서 자기 멋대로 알아서 만들어내는 신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부터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도 만들어지네? 그러면 여기 방실결절에서 이 신호가 모이게 되는데, 여기서 있는 것도 모여, 여기서 시작된 것도 모여 하니까 내 심장 박동이 정상적인 것보다 더 빨리 뛰게 되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한다? 유발 활동. 그래서 자동성이 있고 유발 활동이 있고 회기가 있었죠. 회기는 뭐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신호가 이렇게 쭉 뻗어나가서 이렇게 나가서 수축을 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만 신호가 계속 도는 거예요. 신호가 도니까 한 300m 돌아야 될 그 거리를 100m 원으로만 계속 빠르게 도니까 훨씬 더 심장이 빨리 뛰게 되는 거겠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항부정맥제를 통해서 그거를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약물치료학적 관점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방실결절로 신호가 모인다고 했죠. 그러면 그 방실결절로 모인 신호를 내가 차단시켜버리면 심장이 방실결절로 모이는 신호가 아무리 많아지더라도 내가 거기서 차단을 시키면 조금 심장 박동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제로는 베타 차단제와 칼슘 채널 블러커, 그리고 디곡신과 아데노신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타입으로는 근데 아까 지금 베타 차단제, CCB, 디곡신, 아데노신 같은 약물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약물이다.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항부정맥 약물이다 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구간에서, 여기서 시작돼야 되는 신호가 여기서도 만들어지는 이 짜잘한 세포, 자동성이 없는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신호들을 타겟팅해서 차단시켜버리겠다 라고 하는 것을 율동조절 약물이라고 합니다. 율동조절 항부정맥제. 그런 약물로는 뭐가 있냐면 클래스 1 항부정맥제와 클래스 3번, 클래스 3 항부정맥제가 있고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심장 박동 조절 항부정맥제, 율동 조절 항부정맥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약물학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제가 왜 이걸 좀 강조해서 설명드리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책만 봤을 때 심박수 조절, 그리고 그 다음에 율동 조절 하면 그 율동이 뭔지 좀 애매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율동 조절이라는 게 자동성이 없는 세포에서 만들어진 이 유발 활동 세포들을 억제시키는 게 율동 조절 약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확실하게 개념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심박수 조절 약물 중에 베타 차단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베타 차단제는 항부정맥제 약물로 봤을 때는 2번 항부정맥 클래스 2 약물이 되겠습니다. 베타 차단제는 우리가 방실결절도 자동성이 있는 세포지만 동방결절도 자동성이 있는 세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죠. 그러면 동방결절을 차단시킨다고 보니까 이 부분의 세포를 이쪽에 다시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똑같이 여기 대응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봤을 때 베타 차단제는 어떻게 작용하냐? 우리가 이러한 자동성이 있는 세포에 있는 베타1 수용체가 있으면 어느 부분을 자극하냐면 여기 칼슘 채널을 빨리 더 인산화 시켜서, 이 세부적인 시그널은 복잡한 거는 생략할게요. 그거는 지금 부분에서 이해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베타1에 아드레날린이나 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칼슘 채널의 인산화가 돼서 더 나트륨, 그 칼슘 채널의 양전이가 빠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빠르게 이렇게 스타팅이 신호의 시작이 빨리 되겠죠. 근데 그러한 베타 수용체를 베타 차단제를 통해서 차단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전이가 올라가는 그 시작 시점이 더 느려지겠죠. 그 말은 뭐냐면 동방결절에서 만들어진 신호가 방식의 결절로 모였을 때의 그 신호를 늦춰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즉 심박수를 느리게 해줄 수 있는 작용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뭐냐면 C12도 그렇죠. C12도 칼슘 채널 블락커잖아요. 그래서 동방결절에 있는 세포 중에 칼슘 채널을 막아버리면 이 신호가 시작되는 시점을 느리게 해주니까 더 빨라진 심박수를 느리게 조절할 수 있는 약물이 되겠고요. 근데 베타 차단제와 C12의 차이를 어떤 부분에서 구분할 수 있냐면, 자, 보세요. 베타 차단제는 결국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같은 신호를 막는 거지만 C12는 이 자동성 세포도 그렇고 비자동성 세포도 그렇고 다 칼슘 채널이 있잖아요. 이런 걸 다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자동성이 있는 세포뿐만 아니라 실제 자동성이 없는 심근 세포까지도 차단을 시켜버리니까 이거는 음성 심장 수축 능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음성 심장 수축력이 뭐냐면 내 심장이 박동할 수 있는 그 수축력 자체도 상실시켜버린다는 특징이 있는 거고요. 이건 나중에 이쪽 부분에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디곡신과 아데노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칼륨이 나가는 통로를 빨리 더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작 전이가 재분국 전이가 낮아지니까 시작 전이도 이렇게 낮아지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활동 전이로 올라가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다 세 가지 다 같은 원리로 인해서 같은 맥락으로 빨라진 박동을 느리게 하는 작용을 한다라는 건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이제 자동성 세포를 조절하는 우리는 심장 박동 조절 약물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다음은 율동 조절 약물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율동 조절 약물은 클래스 1 항부정맥제에 해당하고 클래스 1은 보세요. 일단 율동 조절이니까 이제 자동성 말고 이런 심장 비자동성 심근 세포를 봐야겠죠. 그래서 클래스 1은 여기 있는 나트륨 채널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나트륨 채널을 차단하는데 그 종류가 클래스 1에는 클래스 1A와 클래스 1B, 클래스 1C가 있고요. 클래스 1C가 가장 그 차단하는 강도가 세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클래스 1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1C, 클래스 1A, 클래스 1B 순서로 차단 세기가 차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유심히 봐야 될 건 뭐냐? 여기 클래스 1C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활동 전이의 구간에 있어서 더 지연되거나 더 빨라지거나 그런 게 없어요. 일정한 활동 전이 구간을 갖게 되고 클래스 1A는 이 활동 전이의 구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클래스 1B는 더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뭐냐? 클래스 1A는 이렇게 활동 전이 기간이 길어지면 QT 간격이 길어지게 만들 수 있고요. IB는 이제 QT 간격이 짧아지고 IC는 QT 간격이 일정하다 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클래스 1C에는 프로카인, 아마이드, 퀴니딘 이런 게 있겠고 클래스 1B에는 플레카나이드, 프로파페논 있겠고요. 클래스 1A에는 뭐가 있죠? 리도카인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하겠죠? 여기 보시면 들어오는 나트륨 채널을 차단해 버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간극 영접을 통해서 들어오는 양전이에 의해서 활동전이가 생기는데 그 활동전이가 생기는 게 조금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완만한 경사를 통해서 올라가는 구간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클래스 1, 3는 뭐냐? 클래스 1, 3는 여기에 있는 일반 비자동성 심근세포에서 칼륨 채널,
차단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1, 3의 칼륨 채널을 차단해버리면 재분극이 연장되겠죠. 마찬가지로 아까 클래스 1에서 설명드렸듯이 QT가 연장이 되는 약물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클래스 1, 3에는 뭐가 있냐? 아미오다론, 드론다론, 아이뷰탈라이드 이런 게 있겠고요. 소탈룰 이런 게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결국 이 약물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이해를 해봤고요. 그리고 항부정맥의 약물이 결국 무엇을 치료하기 위함인지도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정맥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심방조동도 있고 심방세동도 있고 PSVT 있고 뭐 WPW 있고 정말 다양한 종류들이 많은데 우리가 약사로서 그리고 약물 치료학적으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심방세동입니다. 물론 더 크게 봤을 때는 심방조동과 심방세동인데 제가 뭐라고 했죠? 심방조동과 심방세동의 차이는 둘 다 심장이 빠르게 뛰지만 심방조동은 그 박동수가 규칙적이고 심방세동은 박동하는 그 리듬이 불규칙적인 걸 심방세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약물 치료학적으로 더 복잡한 게 심방세동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심방세동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부정맥 약제에 대해서 원리를 이해할 때 나눴듯이 심방세동의 약물 치료도 심박수 조절과 율동 조절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박수 조절을 처음에 이제 생각해 보면 심박수 조절은 좌심실 박출량의 그 기준을 두고 약물을 구분하거든요. 왜냐?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베타 차단제와 C12의 차이가 C12는 음성 심근 수축력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미 LVEF 좌심실 심박출량이 40%보다 떨어져 있는 내 심장에 C12를 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내 심장의 기능이 더 떨어져 버리잖아요. 수축력이 더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C12는 안 되고 베타 차단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만약 LVEF가 40%보다 떨어진 환자에서 베타 차단제를 통해서 심박수 조절을 하려고 했는데 베타 차단제로도 작용이 안 된다. 목표 심박수는 한 110bpm보다 낮추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타 차단제로 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 라고 봤을 때는 디국신을 추가해서 복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LVEF가 40%보다 높은 환자에서는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어요. 베타 차단제도 쓸 수 있고 C12도 쓸 수 있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베타 차단제나 C12를 썼는데도 110bpm보다 심박수가 조절되지 않는다, 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디국신을 추가해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심박수 조절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베타 차단제 했는데 디국신 추가했는데 안 된다. 여기서도 베타 차단제 했는데 디국신 했는데 안 된다. C12 썼는데 안 돼서 디국신 추가했는데도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최종 선택지로는 아미오다론이 있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율동 조절이 되겠습니다. 율동 조절은 급성과 장기 율동 조절, 급성 율동 조절, 장기 율동 조절이 있는데 급성과 장기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도 각각의 약물이 조금은 다르니까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사실 급성과 장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구조적 심질환이 있는 환자를 율동 조절하는 건지 구조적 심질환이 없는 환자를 율동 조절하는 건지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클래스 1 B에 있는 약물, 이 플레카나이드와 프로파페논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심질환이 있는 환자한테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플레카나이드와 프로파페논이 심장의 구조나 이런 쪽에 굉장히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거든요. 효과는 좋지만. 그래서 이거는 이 두 가지 약물은 구조적 심질환이 없는 환자한테만 써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겠고, 만약에 구조적 심질환이 있다 하면 아미오다론을 써야 된다는 거.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 율동 조절에서는 이거에서 더 플러스 되는 게 이제 구조적 심질환에 아미오다론뿐만 아니라 드론다론과 소탈룰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거는 플레카나이다 프로페논에는 또 뭐 피린 포켓 방식이 있거든요. 그 피린 포켓 방식은 뭐냐면
급성으로 일어난 환자인데 부정맥이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고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경구 약물로 내 포켓에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증상이 있을 때만 먹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을 필인 포켓인가? 네네, 필인 포켓이라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부정맥 약물에 대해서 설명 드려봤습니다. 제가 약물 치료학을 지금 막 연구하면서 심혈관계 쪽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한 단원이거든요. 그만큼 내용이 어려운데 제가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이거는 사실 약사가 이해해야 될 부분과 이걸 진단해야 되는 의사의 측면에서 봐야 될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큰 단원에 속하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면 끝도 없는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드린 지난번 강의와 이번 강의까지의 그 범위 안에서 공부를 하면 대충 약사로서 알아야 되는 범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